앞으로 약 2시간 동안 이제 그 남은 부분, 주로 이제 더 계약법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아까 이제 계약성립과 관련하여 우리가 의사실현까지 봤는데, 한 가지 조금 빠뜨린 거는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이 자주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운송약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뭐 은행 업무, 보험, 운송 이런 경우는 일방에서 계약의 내용을 미리 만들어서 정해두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가는 모습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약관에 의한 계약이다. 그래서 이제 부합계약이라고 이제 계약의 명칭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관에 의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계약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모형이 체결 전에 당사자에 의해서 미리 정해졌고, 또 그것을 작성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조금 특징이 있어서, 특히 이제 이거 계약의 약관의 작성자는 그 사업자이거나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사람이고, 일반 소비자들은 좀 경제적 약자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약관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약관 규제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서 약관에 대해서 계약은 몇 가지 특별히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관을 미리 소비자한테 충분히 명시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 같은 거 할 때 그걸 꼭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보험 같은 경우는 쭉 빠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방 콜센터에서 불러주고 그걸 녹음해 놓죠. 그래서 나중에 소비자로부터 문제가 제기오면 충분히 설명을 했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분쟁 증거로 삼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을 부과하고 있고, 또 약관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못한다라는 이런 다른 해석 조항의 무효 조항을 강행법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공정 약관을 배제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예상하기 어려웠던 조항, 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무효로 한다. 약관규제법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이라고 하는 게 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그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줘서 이제 계약을 예컨대 중도에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약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계약금을 어디까지 반환해야 되느냐, 또 계약을 언제까지 해지할 권리가 있느냐에 관련돼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주로 이제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로 계약금을 10%를 주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 10%를 줬기 때문에 90%만 내면 잔금까지 다 납부하게 된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 그걸 증명해주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계에서는 다양하게 뭐 선금, 착수금, 약정금, 계약금, 해약금, 예약금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뭐 가장 일반적인 건 보증금 또는 계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계약금의 성격 종류별로 조금 그 계약금이 갖는 성격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인들이 좀 어렵게 만드는 건데, 제일 먼저 위약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페널티죠, 페널티. 그래서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계약을 확보하거나 강제할 목적으로 미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해놓은 그런 그 제재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위약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건 이제 뒤에서 보게 될 위약금과 조금 다른 점은, 위약벌이 약정이 있더라도 손해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 것 같다, 그러면 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계약금으로 하면서 10%를 줬어요. 그런데 이 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건 위약벌입니다, 위약금입니다, 이걸 갖다 딱 명시를 하게 되면은 그 계약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10% 외에도 상대방이 더 추가적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위약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해약금하고 위약금을 설명하면 조금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이 중요한 것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 예정에 추정하므로 위약금이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이다. 그 페널티다. 즉 손해배상과 따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당사자 간에 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이는 것이 위약금이라는 거하고 해약계약금인데, 위약계약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만약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이 위약, 그러니까 계약을 해놓고 서로 이행을 못할 거죠. 그러면 매수인에게 자기가 받은 돈의 배액을 변상해 줘야 됩니다. 예컨대 내가 지금 내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받아놨어요. 근데 팔기 싫어.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받은 거에 플러스 다시 그 배액 1,000만 원, 2,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변상을 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매수인이 또 반대로 위약을 하면 내가 거꾸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줬는데 이 계약을 실행을 못하게 됐어요. 마음이 바뀌었거나. 그럼 그 10%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 정도 손해가 생길 것이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위약금과 다른 점은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이게 위약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위약금으로만 썼냐, 아니면 이게 위약벌이였느냐. 왜냐하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계에서 대략 10% 정도를 미리 선금으로 거는 것이 계약이 불이행되면 이 정도 손해가 상대방에게 생기겠다. 예컨대 뭐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판다고 해서 10%의 계약금을 줘놨는데 못 팔겠다고 하면 내가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한 10% 손해가 되겠다. 또 매도인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산다라고 해서 계약금 10%를 받고 팔기로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못 사겠다라고 하면 나도 다른 타인에게 매도할 기회를 상실한 거니까 10%는 이 사람이 매도인이 갖게 해야 되겠다. 파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위약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는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이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다는 것을 상호 예정해서 이렇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위약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해약계약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예 계약을 할 당시부터 쌍방 모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계약을 해약하려면 여기 위약금처럼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포기를 해야 된다. 예컨대 내가 10%를 매도인에게 줬으면 그걸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할 자유가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자도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이런 이제 이 계약금의 세 가지 성격에 따라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뭐라고 했냐면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계약금은 해약계약금으로 추정한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자유도 있지만 계약을 해지할 자유도 있다. 근데 준 돈을 포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매우 뭐하죠?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잖아요.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수수된 것이다. 따라서 위약금이 위약벌이라는 사실을 주장자가 입증해야만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그럼 언제까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해약금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제까지만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느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약할 권리가 있다. 어떤 게 가장 그 이행에 착수한 거로 보냐면, 우리 거래계에서 주로 계약금 10% 주고요. 중간에 한 30% 정도를 뭐라고 해서 줘요? 중도금이라고 해서 줍니다.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으면 10% 돈 내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중간중간에 뭐 아파트가 다 준공될 때까지 3개월 단위로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 나누어서. 이게 다 중도금입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일단 딱 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뭐를 못한다라는 거죠.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계약을 했는데 잘못해서 계약 판단을 미스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약하고 싶어. 그러면 상호 간에 뭐 하기 전에 이행 착수가 있기 전에, 즉 중도금을 서로 주고받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계약을 해약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해약금은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위약금과는 좀 다르다.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아까 위약금과 해약금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이 성립한 계약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은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한 내용, 즉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효력이 결정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강행법규에만 반하지 않는다면 우리 법은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법규는 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도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내용을 약정을 하거나 특약을 하면 그 효력이 인정받는 걸 임의법규. 강행법규는 법에 딱 나와 있으면 그대로 뭐 해야 돼? 지켜져야 되는. 그걸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하는 걸 강행법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율 한도를 금년 7월 7일부터 얼마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20%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이자를 30%로 한다, 뭐 40%로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강행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강행법규에 위반만 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이 뭐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계약 효력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또 계약 체결의 내용이 그래서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다만 법률이 인정하는 효력이 바로 정형적일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인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있는 효력이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쌍무계약이라고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계약이 쌍무계약이죠. 유상계약 가운데. 아까 매도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도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매도인은 뭐를 해야 돼요? 자기가 판 물건을 넘겨줘야 될 채무. 또 매수인은 대금을 뭐 해야 될? 지급해줘야 될 채무. 양쪽 모두 채무를 갖는다고 해서 쌍무계약 이렇게 부르는데 쌍무계약에서 첫 번째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는 나도 그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매도인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으면서 뭐를 하는 거죠? 대금만 지급해달라. 그럼 당연히 저 매수인도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겠죠? 이게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 이런 뜻. 자, 네가 부동산 넘겨주는 등기전 서류를 나한테 줌과 동시에 나도 잔금을 지급하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례를 보시면 알겠는데 매도인이 매수인과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해달라 이렇게 청구한다면 매도인도 매매대금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래서 모든 계약에 있어서 관통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 효력이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저 계약법을 처음 법학을 아는 사람이 물론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이게 그 뭐죠? 위험 부담의 문제인데 아까 이제 계약이 대부분 쌍무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계약에서 양 당사자 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을 못하게 됐을 때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자, 요게 이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2020년 12월 6일 날 서로 동시행을 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행일 이틀 전인 12월 4일 날 홍수가 나서 자동차가 멸시되었다. 겨울인데 홍수가 났다는 게 우리나라 기후하고는 좀 안 맞네요. 날짜를 좀 여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동차가 멸실되었다면 이 자동차 멸실이라는 게 이제 자동차가 못 쓰게 된 거예요. 뭐 떠내려가 버렸다든지 완전 전파된 것을 멸실이라고 합니다. 멸실에 대한 불이익, 즉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위험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차 홍수로 멸실된 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다면 매수인은 동일한 자동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지만 매도인도 매매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멸실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한 거죠? 자동차를 판 사람, 자기 차만 없어졌는데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채권자의 채권도 소멸하지만 채무자도 반대 채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하는 것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이행이 불능이 됐다든지 누군가 하나 잘못이 있어서 예컨대 나는 자동차를 넘겨주려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매수인이 자동차를 이전을 그날짜에 안 받아갔어. 근데 마침 그날 밤에 홍수가 나서 또 자동차에 불이 나서 자동차가 뭐 멸실돼 버렸다. 그럼 이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제 날짜에 수령을 못 해갔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거꾸로 그 위험 부담을 누가 한다? 채권자. 채권자가 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채권자주의로 뒤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 바로 뭐다? 위험 부담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걸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위험 부담 얘기 나오면 그 민법에 뭐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한 게 바로 위험 부담의 채무자주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채권자주의가 다시 한번 위험 부담, 그래서 위험 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다. 이거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위험 부담에 대한 채권자주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 이행을 받아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되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사채업자가 나는 채무자가 돈 갚을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받을 생각을 안 해. 연락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이득을 얻으려고 그런 못된 사채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실 사회 속에서. 그러면 분명 나는 갚고 싶었는데 못 갚았으니까 위험 부담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로 넘어가야 맞잖아요. 그걸 우리가 위험 부담에 관한 무슨 주의다? 채권자주의다. 그래서 이행을 못하게 된 걸 이행불능이라고 하는데 이행불능이 그것이 전부가 불능이든 일부가 불능이든 간에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런 이행불능이 생기게 됐을 때는 뭐를 한다는 거죠? 그 채권자주의가 적용되어서 바로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 한번 별도 표로 뭐 설명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빼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 채무자주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채권자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원래 이제 민법에서 모든 법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민법이고요. 민법에서 또 제일 어려운 데가 계약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계약법 청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런 복잡한 뭐 우리가 사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정해서 법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이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의 효력 중에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계약이 체결됐으면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요? 계약이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어디 그대로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돈을 필요해서 빌려간 사람이 제때 갚지 못하는 거, 뭐 이런 거. 또, 내가 요런 근로 내용을 사용자한테 뭐 내가 이 정도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용계약을 쓰고 입사를 했는데 그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계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을 채무 불이행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첫 번째가 이행지체, 이게 이제 이행을 늦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돈을 갚기는 갚는데 갚기로 한 날 못 갚으면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있는 게 뭐가 있다? 이행불능. 아예 이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행이 가능성이 없는 것. 이걸 이행불능.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완전 이행.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완벽한 이행을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불완전 이행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근로 같은 거 제공했을 때 완벽한 근로를 제공을 못했다거나 내지는 도급공사에 무슨 업자가 인테리어나 해주기로 하거나 집을 져주는 이걸 도급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집이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집을 지은 거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죠? 불완전 이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채권자 지체, 위험 부담이 채권자한테 가게 되는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다 뭐라고 부르죠?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행지체, 즉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못한 위험, 이걸 뭐라고 하죠? 채무불이행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금전 채무는 무조건 이행지체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 이게 항변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많잖아요, 세상에. 나만 이행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내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 다 이행지체가 되는 건데, 이행지체가 있게 되면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채권자는. 첫 번째, 이행을 강제한다. 즉,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죠? 채무자의 어떤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갖다가 모아서 빼앗는 거죠. 뭐 그냥 강제로 빼앗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민사집행법은 압류해가지고 그걸 경매에 붙여서 그래서 그걸 환가한다고 해서 환가된 것을 가지고 내 채권에게 충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행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행강제. 두 번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돈을 갚으시오. 갚지 못하면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이행최고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최고장, 독촉장을 보내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시 그 부여된 기간 내에 이행을 상대방이 하지 못하면 계약을 뭐 한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계약 해지할 때 특히 금전채무 같은 경우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 뭐냐면은 내가 돈을 빌리면서 오늘 빌리면서 당장 내일까지 갚는다 이런 계약은 안 하잖아요. 되게 어떻게 합니까? 뭐 1년 또 3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담보대출 받으면서 20년 분할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되게 돈을 빌려요. 매월 원리금을. 근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요. 20년짜리 지금 담보대출을 받아가 놓고. 그러면 은행에서 최고를 해옵니다. 빨리 갚아라고 연체했으니까 언제까지. 그래도 안 갚아요. 그럼 기한의 이익을 상실. 자, 이거는 원래 20년간까지 내가 기한의 이익을 이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계약 해지하니까 빌린 돈 지금 당장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보니까 그 집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은행이 그 경락 대금에서 자기 채권에게 충당하는 이게 이제 계약의 해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이겠죠. 이거는 이제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즉 채권자가 본래급부에 대한 이행강제와 함께 또 지체로 인한 손해. 공사가 늦어지거나 뭐 돈을 늦게 갚으면서 은행 같은 경우 그래서 연체이자 또 공사 같은 경우는 지체 상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갖다가 부과해 옵니다. 보통 이제 약정한 이자보다 훨씬 더 높겠죠. 연체이자라는 게. 그건 손해배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행지체가 되고 후에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다. 예컨대 뭐 결혼식 날 입기로 한 옷을 맞췄는데 그 결혼식 전날까지 옷을 다 못 만들었대요. 웨딩 업체가. 그럼 그거 결혼식 지나고 나서 웨딩드레스 받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비록 이행지체지만. 그래서 이제 이행지체 후에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으면 아예 수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청구합니다?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이 세 가지가 이행지체에 대한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2월 6일 날 자동차 소유권과 잔금 지급을 동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부분 뭐 동시행이니까요. 그런데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너무 싸게 팔았다고 대금을 150만 원으로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오고 있지 않다면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뭐죠? 이행지체죠. 이행을 12월 6일 날 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조건을 변경하면서 너 50만 원 더 주지 않으면 나 이거 너한테 넘겨주지 못하겠어 하면서 이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까 이행지체가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행지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적 조치를 보면 매도인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지체고, 그래서 매수인은 이행기 이후에 매매대금을 준비하고 먼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안 지켰다.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죠, 최고. 그래서 최고를 하고 다시 그 기간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 명의, 아까 제가 이제 집행권원이라고도 했는데 판결문 같은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지연배상, 즉 지연이자라고 하는 그걸 청구할 수 있고요. 또 뭐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전형적인 채무불이행의 모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행불능입니다. 아까는 이제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채권이 성립한 후에 그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서 이행을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불이행 유형을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집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다음날, 며칠 날 뭐, 집을 넘겨주겠다. 그때 동시행하자. 그런데 집주인이, 매도인이 실수를 해서, 뭐, 집에 있는 난로를 넘어뜨려가지고 집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매매 목적물인 주택이 타버렸다면 이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즉, 채무자가 귀책 사유로 위법하게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유형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 원시불능, 후발불능, 전부불능, 일부불능, 뭐 법률상 불능, 사실상 불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 이제 법률상 불능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집에 저당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럼 저당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되거든요, 저당권을. 그걸 못하게 된다거나, 내지는 집을 분명 넘겨주긴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못 내줘가지고 세입자를 못 내보내서 인도를 못하게 되는, 뭐 이런 걸 우리가 법률상 불능,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모두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이 있게 되면 아까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뭐를 해야 되겠죠? 계약을 해제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최고를 안 해도 돼요. 아까 원래 이행지체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전에 한번 이행해라, 이렇게 최고를 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도 바로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예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최고를 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계약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그 이행불능이 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뭐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또 대상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생긴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그 이행 목적물 대가로 볼 수 있는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 대가를 채권자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양도. 예컨대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해서 자동차가 다 멸실돼 버렸어요. 근데 대신에 이 사람은 자기 자동차 자차 보험이라는 걸 들으면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해서 자동차가 불이 나서 못 쓰게 됐다고 하면 그 자동차 가격만에 해당하는 것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뭐 하는 거죠? 채권자에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걸 나한테 인도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걸 대상청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사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예요. 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전파되었다. 매수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 좌절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거와 별개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매도인이 만약 받은 보상금이 있었다면 보상금에 대해서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청구.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서 그걸 받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보험금을 나한테 지급해 주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런 권리를 또 인정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불완전한 이행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했지만 그것이 채무 내용에 쫓은 완전한 이행이 못 돼서 불완전하게 이행되는 것. 이걸 우리가 불완전 이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완전 이행이 있게 되면 예컨대 아파트를 공사를 해서 분양을 했는데 막 곳곳에 왜 신규 아파트 입주하면 막 물 새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완전 이행입니다. 그럼 첫 번째 추한 청구가 뭐냐? 불완전 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고 나면 계속 그 시공사에서 남아가지고 몇 년간 그 보수를 해주는 팀이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추한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추한이라는 게 추후에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추한 청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완전 이행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옷을 맞췄는데 가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게 불완전 이행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져오면 안 되겠죠? 거기다 놓고,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옷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완전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추한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근데 추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추후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컨대 머리를 몇 센치 좀 깎아주세요 했는데 그냥 그 미용사가 생각 없이 20cm를 남기고 깎아주세요 했는데 바짝 깎아버렸어요. 이거 추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머리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한 요구에도 추한에 불응하거나 또 추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례인데요. 김사업이 운영하는 모텔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 모텔에 투숙한 나그네가 화상을 입었다면 나그네는 김인숙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왜 채무불이행이냐면 자, 숙박계약의 내용은 뭡니까? 숙박객이 안전하게 그 숙소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채무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화재가 발생해서 다쳤으니까 바로 뭐가 된 거죠? 불완전한 이행이 된 거잖아요. 이행 불능은 아니지만, 물론 뭐 자기도 전에 불이 나서 자지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행 불능이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자다가 연기를 마셔서 화상을 입었다. 연기를 마셨거나 했으면 이게 불완전 이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원래는 이제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할 여지도 있거든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근데 우리 법상 실화 책임에 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게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중과실이 있어야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중과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불이 난 거지. 뭐 과실로. 그래서 결국은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기는 어렵고 숙박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바로 뭐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당연히 뭐도 계약도 해지해야 되겠죠?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줬던 숙박료 돌려받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 플러스 뭐를 해야 될 것이다. 화상 입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불완전 이행에 대한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죠. 이거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채권자가 협력을 해줘야만 내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타나서 돈을 받아가야 완전한 이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않거나 또 채권자의 협력이 없어서 채무 이행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이행지체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행지체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사채업자들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사채업자들이 돈을 많이 빌려줘요. 특히 젊은 친구들을 상대로. 그러면서 어떤 약정을 하냐면 그 날짜까지 돈을 안 갚으면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겨가도록. 그 자동차 한 500만 원짜리 돈 한 200만 원 빌려줘 놓고 이행을 안 하면 그 자동차를 가져간다 이런 내용의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 날짜에 돈을 갚으려고 하면 연락이 안 돼서 못 갚고 얘들이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 보조키 이런 걸 다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이전해버리고 차를 끌고 가버려요.
이때 이제 채무자가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채무자가 빨리 이런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공탁을 해요, 법원에다가. 나 돈 갚았습니다. 이걸 인정해주면 법원에 맡기는 거예요, 그 돈을. 왜냐면 그 계속 채권자가 연락 안 된다고 전화를 또 시도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법원에 가서 자기가 갚을 돈을 공탁해 버리면 이제 채무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채권자가 뭐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권을 넘겨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되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게 채권자 지체. 그래서 채권자 지체가 있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자가 뭐 된다고요? 중단돼요. 그날부터. 이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갚으려고 했는데 채권자 문제가 있어서 못 갚은 거니까. 두 번째, 증가 비용이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 여기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락동 농수산시장까지 싣고 가요. 수산물이라고 합시다. 더 수산물. 근데 갑자기 채권자가 그걸 수령을 못 하겠다고 해요. 그럼 물고기를 다시 예컨대 뭐 삼천포에서 싣고 갔으면 삼천포까지 싣고 와야 되거나 아니면 그 어디죠? 저기 저 농수산시장 인근에 어디 그런 수족관에다가 이 물고기를 보관하지 않은 물고기가 다 폐사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경우 그 목적물 보관 비용, 변제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아까 쌍무계약에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거꾸로 뭐 해야 돼요?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아까 물고기 보고 같은 경우에요. 다른 데 팔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뭐다? 이행지체다. 채권자 지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12월 6일 날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매수인이 약정일에 매매대금 지급했지만 뭐를 안 가져가요.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고 소유권 이전도 해가지 않을 때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이거는 당연히 빨리 자동차를 수령해가라. 소유권을 이전해가라. 특히 자동차는 가져갔는데 자동차 등록을 안 옮겨가는 잘못 중고를 왜 저런데 저 생활정보지 통해서 팔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그 차를 가지고 어떤 범죄 이용을 해요. 사고를 해요. 그러면 이 지금 자동차 등록증의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에게도 2차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그 사고에 대한 1차 책임은 1차가 점유자, 운전자고 2차가 소유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고를 치는 친구들이 변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현재 자동차 등록증으로 돼 있는 원래 자기는 자동차를 팔았지만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소유권을 뭐 해라 넘겨가라 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즉 소유권 이전을 최고하거나 계약을 뭐 해야 되는 거죠? 해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채권자 지체 관련된 이론에서 우리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성립된 계약이 소멸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계약 소멸은 목적이 뭐하면 달성하면 소멸된다. 그래서 뭐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이제 더 이상 계약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가 소멸되도록 돼 있고요. 또 목적 달성에서 만약 계약 관계가 소멸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이 뭐할 개입할 그런 이유는 여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적 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즉 채권이 소멸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무효는 법률행위가 이제 소멸하는 건데 무효는 법률 요건으로 법률행위에 부여해야 될 법률 효과가 아예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이걸 우리가 무효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률행위가 무효면 아까 의사 무능력자랑 한 법률행위 무효라고 그랬죠. 그 무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효하고 취소하고는 좀 달라요. 이 취소는 바로 뭐냐면은 취소할 때까지는 법률행위가 유효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딱 취소를 하면
처음으로 소급하여서 그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게 만들지만 만약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거나 취소권을 잃는, 포기하는. 예컨대 아까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걸 취소권을 박탈해버리냐면 미성년자가 자기가 마치 성년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막 예컨대 부모님 신분증도 가져가고 막 필적 속여가지고 부모님이 동의서 써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한테 주고 휴대폰을 개통을 해요. 그런 경우는 상대방을 속인 거니까 아예 취소권을 박탈해버려요. 그럼 취소권이 박탈되면 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뭐가 돼버린다는 거죠? 유효한 법률행위가 돼버릴 수 있는 게 취소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효냐 취소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효와 취소라는 그런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해제해도 효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해제는 일단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처음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걸 해제다. 아까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 해제예요. 그래서 이제 해제권이 뭐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주로 해제권은 이 두 가지예요. 먼저 당사자 합의로 모든 계약서에 보면요.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계약의 해제 조항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를 당사자 간에 사전에 잘 정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거에 따라서 해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정해지기도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로 한다. 아까 예컨대 뭐가 있었죠? 이행지체 후 했음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이행불능은 처음부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전부 법에 그 해제권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해제와 비슷한 것 중에 해지라는 게 있어요. 해지. 네. 조금 그래서 이제 법을 사실 일반인들 어려워하는 것 중에 무효 취소 막 일반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르다는 거. 해지도 달라요. 자, 계약을 딱 해제하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인정되는 걸 해제. 해지는요. 지금까지 지나온 기간까지는 유효해. 근데 앞을 향해서만 효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해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계속적 거래.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를 얼마씩 내가잖아요. 그럼 보험은 해제는 없어요. 뭐밖에 없죠? 해지밖에 없어요. 고용계약도 마찬가지. 고용을 해서 매월같이 왜 그러냐면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월급 받고 지금까지 뭐를 해왔어? 일을 해왔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유효하고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더 이상 고용계약 관계가 존속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뭐가 맞다? 해지가 맞다. 임대차 계약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해제권과 구별한다. 해지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만 발생한다. 두 번째, 장래를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뭐가 없다? 소급 효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해지도 뭐죠? 당사자 약정에 의한 해지가 있다. 서로 이제 해지 내용도 거기 쓰는 거예요, 계약서에.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를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